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철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취직을 하지 못해 시래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 영수가 서울에서 내려와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철수는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영수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차를 몰고 달렸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낯선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지도에도 등장하지 않는 한없이 외진 곳에 숨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서창마을이라는 허름한 팻말이 있을 뿐 다른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이런 미지의 장소가 오히려 모험심을 자극한다며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어딘가 불길한 적막감이 맴돌았지만 철수와 영수는 이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마을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중심에 있는 오래된 여관을 발견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이상하게도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했는데 철수는 그저 어촌의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마치 변명을 하듯 이 마을에는 손님이 잘 오지 않는다며 조용히 방에 열쇠를 내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철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서 무언가 소리가 나는 듯했습니다. 영수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철수는 자신이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하며 다시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호기심인 철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꿈이나 환상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로 보이는 이들이 모두 모여 장작더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커다란 붉은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기이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철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영수가 흐리멍덩한 눈동자로 서 있었습니다. 철수야, 곧 시작한대. 영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고 그의 얼굴은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철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창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철수는 마을에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이 마을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영수는 갑자기 마을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황한 철수는 영수를 설득하려 했지만 쉽게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고 주인 역시 수상쩍은 표정이었습니다. 철수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몰래 여관을 빠져나왔고 차에 올라탄 뒤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입구에서 그의 차를 막아선 사람들은 마치 졸업식을 치르는 부모들처럼 따뜻해 보였지만 그들의 표정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불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영수가 나타났습니다. 철수야, 가지 마라. 나중에 후회할 거야. 영수의 얼굴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섬뜩했습니다. 철수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결국 철수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차는 마을을 벗어나자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백미러 속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마을과 영수를 보며 철수는 심한 상실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영수가 뒤따라오지 않는 것에 대해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철수는 인터넷을 통해 그 마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서창마을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마을은 마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처럼 철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밤마다 서창마을에 꿈을 꾸며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그 마을에 대한 소문만 무성하게 떠도는 가운데 철수는 그 경험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영수의 마지막 표정만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는 아직도 밤마다 들리던 그들의 속삭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철수가 인터넷에 처음으로 올린 후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찾아갔지만 그 누구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그 무엇인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외곽 지역에 사는 대학생 지우는 학교 과제 때문에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과제를 끝내 그는 집으로 가기로 했다. 지우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달빛이 밝아서 도시의 은은한 불빛과 어우러져 길이 환하게 보였다. 지우는 자전거를 타고 한적한 산길을 지났다. 그 길은 평소에도 낡고 불길하다는 소문이 많았었는데 사람들이 걷길 꺼려하는 곳이었다. 도로에는 가로등이 드물었고 주변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어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길을 따라 내려가던 지우는 어느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소름이 돋았다. 그때 지우는 자신의 뒤에서 누군가 자전거 페달을 밟는 소리를 들었다. 초반엔 다른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소음은 점차 가까워지기만 했다. 불투명한 공포감이 엄습하던 찰나 지우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어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긴장이 풀렸지만 곧이어 그 소리마저 멈추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우는 서둘러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뒤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얗게 빛나는 얼굴과 사라져버린 검은 눈동자였다. 불현듯 자신 등이 식은땀으로 젖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자전거를 더욱 빠르게 몰기 시작했다. 몇 분이 지난 뒤 그는 마침내 산을 벗어나 크게 트인 도로에 도착했다. 주변에 가로등이 많아 돈 형광등, 불빛이 그나마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는 한참을 달리다가 주변 편의점에 멈춰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편의점 가게 문을 열고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며 그의 온몸은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점원은 다행히도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지우는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사서 마시며 조금 진정할 수 있었다. 그는 점원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씀하려고 했다. 그러나 점원은 이미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그 산길 말인가요? 최근에 그 길에서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난대요. 주민들 말로는 예전에 그 근처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그곳을 떠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우는 점원의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경험한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서둘러 남아있는 음료수를 마시고 편의점을 나왔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지우는 다시는 그 산길을 지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 몇 달 후 지우는 자취를 그만두고 학교 근처 기숙사로 이사를 갔다. 산길의 이야기는 친구들에게 가끔 농담처럼 꺼내는 소재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자신이 과연 그날 무엇을 목격했던 것인지 그리고 그 존재가 지금도 그 산길을 배회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친구들 사이에서 가끔씩 그 산길을 지나가는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곤 했지만 지우는 다시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그저 하나의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지만 듣는 사람마다 그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품곤 한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공포를 온전히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도 혹시 그 산길을 지나야 할 일이 생긴다면 꼭 조심하길 바란다. 밤늦게 그 길을 지나기는 더더욱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범한 대학생인 민재는 친구들과 의술자리에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하고 어두웠다. 그러나 그날은 이상하게도 골목이 더 깊고 낯설게 느껴졌다. 민재는 조금 불안했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서두르기 시작했다. 길을 걷다 보니 민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골목길 끝에 있는 낡고 오래된 건물로 향했다. 건물 2층의 베란다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대개는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그림자의 눈길이 자꾸 머물렀다.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닥에 놓여있던 검은 봉투 하나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봉투에는 아무 글씨도 적혀있지 않았고 그저 길 한가운데 놓여있을 뿐이었다. 뭔가에 홀린 듯 민재는 봉투를 집어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낯선 사진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그가 아는 사람도 장소도 아니었다. 하지만 사진들 중 몇 장은 그가 걸어왔던 바로 그 골목길을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보고 그의 심장이 멎는 뻔했다. 바로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뒤에서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 민재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둠 속에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다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모두 닫았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감이 계속 밀려왔다. 그날 밤 그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다음날 민재는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괴기한 일이 또다시 벌어졌다. 이번엔 학교 앞에서 그 검은 봉투를 발견한 것이다. 어제와 같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으며 이번에도 마지막 사진에는 그의 현재 위치가 찍혀 있었다. 민재는 당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며칠이 흐른 뒤 민재는 계속해서 익숙한 길과 장소에서 검은 봉투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각 봉투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듯한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민재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거라며 위로할 뿐이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민재는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창문 너머로 무언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날 처음으로 골목길 끝에 있는 낡은 건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존재와 마주쳤다. 건물의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하나가 삐걱거리며 열려 있었다. 그곳엔 벽 가득히 그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그 가운데엔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사진이 띄어 있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누군가 계획된 덫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그때
그땐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문 뒤에서 마침내 그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고 무언가 중얼거리며 민재에게 다가왔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도망쳤지만 끝없는 복도와 계단은 그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마침내 출구를 찾았을 때 그는 뒤돌아 무언가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민재는 다시금 발밑에 검은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봉투를 열어 확인한 그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골목길, 그곳에서부터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지막 사진에는 악몽 같은 제목이 적혀 있었다. 다음은 너의 차례다.